코리안 리거 전반기 총평입니다. 뭐 전반기가 존재하는 리그도 있고 전반기라는 어떤 구분이 없이 그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냥 경기를 막 하는 리그들도 있는데 그래도 선수도 노동자다, 선수도 직장인이다. 예. 그래가지고 최소한 크리스마스엔 좀 쉬어라 이런 리그가 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기를 이제 마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김민재입니다. 그렇죠. 네, 김민재 도시 주말에 경기를 했고 주말이 전반기 최종전 그 경기가 빅매치였어요. RB 라이프치히. 예. 네, 일단 김민재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고 바이언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팀이거든요. 뭐 강팀이기도 하고 바이언 상대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5대1 대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에서 전반 2분 만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초반에 조금 흔들리나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한 80분 정도는 후방을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내면서 결과적으로 바이에른의 5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독일 빌트나 미넨 지역지인 뭐 TZ, 자이퉁 여기 등에서는 김민재에게 평점 3점, 평범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수비 실수가 나온 것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그만큼 수비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 전반기를 총평하자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치지만 않아서 다행이다. 그쵸. 예, 쓰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전 경기 선발 출장을 했거든요. 총 30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15경기, 챔피언스리그 6경기, 포칼 3경기, 그 다음에 A매치 6경기 이렇게 해서 30경기를 선발 출장을 했고요. 교체 아웃된 경기는 분데스리가 4경기, 포칼 2경기,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3경기. 그러니까 이 9경기를 제외하면 풀타임 또 출장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혹사에 가까운 그런 일정을 치러냈는데 다행히 이제 물론 발목 통증이나 어떤 그로 인한 무릎의 통증 이런 건 있었지만 다행히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게 독일이라서 그나마 덜 하긴 한데 예. 달리 말하면 챔피언스 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바이언이 지금은 포칼 탈락했지만 포칼을 전반기는 다 하고 탈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뛸 수 있는 거의 최대 경기였고 이거보다 더 많이 해도 챔스 예선 나가고 이런 팀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막 김민재가 30경기라고 했잖아요. 예. 35, 36 이런 팀들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팀들에서 이렇게 전 경기 풀타임을 뛰는 선수도 별로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민재는 뭐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덩치 큰 선수들, 스프린트가 많고 덩치도 큰 선수들은 부상 위험이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저런 다 고려할 때 사실 몸의 부하는 전 유럽에서 제일 많이 걸린 선수 뭐 몇 손가락에 들어간다. 뭐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로 인해서 몸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이토 히로키, 요시프 스타니시치, 김민재와 로테이션 멤버가 될 수 있는 센터백 겸 풀백 선수가 2명 영입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는 다르다. 지난 시즌 센터백이 겨우 3명이었던 바이언과 이번 시즌 다르다. 예. 이번 시즌 바이언 센터백이 몇 명? 5명. 이래가지고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2명은 누워있고 그렇죠. 1명은 안 쓰고 이제 에릭 다이어. 그래서 김민재 결국엔 다 쪘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뛰었는데 그래도 콩파니 감독도 결국에 김민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센터백을 높게 올리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같이 후방 커버나 전진 수비가 모두 되는 그런 선수가 필수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콩파니 감독도 계속해서 김민재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팀이랑 포함하면 우파메카노가 조금 덜 뛰었는데 김민재보다 좀 덜. 예. 근데 그래도 둘 다 힘드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쉬어야 된다. 지금 이쯤이면 그렇게도 쓰기 싫어하는 다이어 선발 한번 써야 된다. 예. 그게 요 전에 마인츠전 타이밍이었는데 그렇죠. 하필 우파메카노가 그 즈음에 경기력이 더 이상하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경고 내장으로 경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김민재 다이어가 가동되고 말았죠. 그렇죠. 예, 김민재가 한 경기 덜 뛰더라도 우파메카노 다이어면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파메카노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김민재 다이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다 뛰게 되었죠. 그렇죠. 김민재 선수는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올해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고 후반기를 잘 쉬면서 준비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고요. 11월 대표팀 소집 끝나고 8경기만 잘 버텨보자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미 통증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원래 아픈 발목과 그로 인해서 반대쪽 무릎에 부하가 왔지만 버텼다. 나는 이제 잘 쉬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저희 채널에
최근 영상에 있으니까 육성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그 기준으로 김민재는 15경기 1골, 패스 성공률 92.7%, 성공한 패스 1425개. 이게 아마 지금은 모르겠네요. 최근까지 키미히에 이어서 유럽 전체 2위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합 성공률이 72회 성공해서 59%, 공중볼 경합은 특히 65.8%, 리커버리 90회. 뭐 굉장히 준수한, 스탯상 굉장히 준수한 전반기를 잘 보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에서 자신이 주전 센터백으로 뛰는 이유를 충분히 증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재성 선수를 한번 볼 텐데요. 이재성 선수가 지금 현재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김민재 선수와 비등하거나 혹은 조금 더 경기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키커 랑리스트도 이재성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성의 전반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선수 본인도 그렇고 이 마인츠라는 팀도 그렇고 지금 거의 절정의 경기력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22일에 전반기 최종전이었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경기가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리그 3위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마인츠가 좀 전반기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전반기 리그 5위로 훌륭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이언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연승. 네. 대단하죠. 네. 물론 이날 마인츠에 조금 운이 많이 따라준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3골을 넣었으면은 그거는 마인츠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인츠의 돌풍 중심에는 이재성이 있습니다. 보헬리센 감독은 공격진 구성에 조금씩 변화를 계속해서 줬었거든요. 이번 시즌 전반기에. 하지만 이재성만큼은 계속해서 선발로 내세우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요나탄 부르카르트, 이재성, 파울 네벨 이 공격 삼각편대가 정립이 되고 나서는 마인츠의 공격력이 훌륭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최근 6경기에서 최근 6경기에서 계속해서 무패 행진하면서 6경기 한 번 지고 5승 1패. 5승 1패를 거두면서 이제 상승세를 갖고 이때 이재성 선수도 4골 2도움. 그렇습니다. 네. 뭐 아쉬운 건 네벨 선수가 주전 라인으로 완전 올라오면서 홍현석이 이제 선발로 뛰기 힘들어졌다. 그렇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홍현석 교체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 뭐 빅리그 첫 시즌이니까. 자, 마지막 경기에서 브루카르트가 부상으로 못 나왔지만 이재성과 네벨 중심으로요. 이재성이 공격 포인트 없었지만 세 번째 득점 상황에서는 이제 세컨볼을 만들어내는 슛으로 득점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6경기 4골 2도움 하면서 전반기 5골 2도움으로 굉장히 좋은 스탯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워낙에 공간 이해도가 좋은 선수인데 이 공간 이해도를 헬릭센 감독이 100%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재성한테 이전에는 마인츠 감독들이 조금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지시를 한 반면에 헬릭센 감독은 조금 이재성 선수를 위에 머물게 하면서 조금 더 공격에 집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성 선수가 그 공격력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재성 선수는 독일 진출 뒤에 한 번도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전반기에 5골을 넣었으니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활약을 한다면은 리그 두 자릿수 득점도 노려볼 수 있는 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인츠 기준으로는 2022-2023 시즌에 7골 4도움이 커리어 하이고요. 홀스타인 키를 포함하면은 2019-2020 시즌에 기록한 9골 7도움이 리그에서 거뒀던 최고 성적이라. 전 2부에서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한 2골 2도움만 기록을 하면은 이제 커리어 하이를 넘어서는 거고요. 홀스타인 키를 포함해도 이제 전반기 페이스를 유지를 한다면은 후반기에 충분히 이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리그 기준으로 14경기에서 5골 2도움, 기대 득점이 2.89예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네요. 기대 도움은 2.5입니다. 동료들이 이건 패스만큼 못 넣어줬네요. 네. 그렇죠. 이 더 대단한 거는 이제 유효 슈팅이 9회예요. 오. 그러니까 대단히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투샷 원킬 수준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키패스도 16회, 경합 성공률은 59회 성공해서 44.7%, 리커버리 50회, 가로채기 17회 등 해가지고 여전히 수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재성 선수가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 마인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현석 선수, 동료의 홍현석은 이재성과 함께 2선 선발로 뛸 때도 있었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재성의 후보 멤버 스테일이 큰 틀에서 비슷하니까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이번에 마인츠 이적한 뒤에 4경기 선발, 9경기 교체 투입, 311분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더 많이 뛰고 있고 예. 뭐 포지션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연속 선발이 좀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모두들 돌아가면서 뛰고 확고한 주전이라는 게 거의 없는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 정도면 주전은 맞아요. 예. 주전은 맞는데 뭔가 좀 아쉬워,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전반기입니다. 예, 최근에는 또 이강인 선수가 연속 선발로 나올 때도 있었고 하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확실히 얻은 것 같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열렸던 랑스와 쿠푸드 프랑스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섰어요. 이 데지레두에 그 다음에 우스만 덴벨레와 호흡을 맞췄는데 보통 이 조합이면은 이강인이 중앙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날은 또 오른쪽 윙어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대로. 근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기회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후반 21분에 바르콜라 교체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PSG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사포노프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4대3으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고요. 다만 이제 PSG 입장에서는 그 정규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한 건 조금 아쉽다. 물론 괜찮습니다. 연장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체력에 지장이 가는 그런 일정은 아니고요. 올 시즌 이강인 선수는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으면서 윙어는 물론 중앙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등 여러 포지션으로 출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오른쪽 윙어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 선발되는 빈도도 늘어나면서 엘리케 감독의 레귤러 멤버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공격 포인트가 리그에서는 좋은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 리그에서는 6골 2도움을 기록을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큰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고요. 물론 이거는 이강인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자체가 초반에 필드골이 거의 뭐 아예 안 나오는 정도로 뭐 이 팀 모든 공격수들이 다 득점을 못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강인은 정규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이강인이 해줬으면 지금보다 챔스 성적이 좋았다는 거죠. 예, 이 팀이 챔스에서 그렇죠.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팀의 부진과 겹치면서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지 매체에서는 가끔씩 억까 아닌 억까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안정적인 플레이를 추구한다 공격수가 이런 그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너무 이강인 선수에게 혹독한 평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PSG를 넘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성적을 내려면은 오른발 사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지표를 정리를 해보면요. 리그 16경기에 출장해서 선발 출장은 9번이었고요. 6골 2도움 기록을 했습니다. 기대 득점이 2.66인데 6골이에요. 결정력이 엄청난 거죠. 예. 네. 반면에 기대 도움은 3.72인데 2도움입니다. 널 날려먹은 거죠, 동료들이. 예, 네. 그렇죠. 그다음 키패스가 35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결코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는 선수는 아니다. 이거를 또 볼 수 있는 지표고요. 패스 성공률은 91.3%입니다. 610회 성공을 했고요. 드리블은 14회 성공을 해서 56%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예, 경합 성공률도 42회 성공해서 44.2%. 이 정도면은 공격수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경합 성공률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현지 매체의 어떤 비판, 네. 뭐좀 억까 이런 게 요즘에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요즘 플레이가 시즌 초반이랑 좀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팀 자체가 좀 침체되고 팀 자체가 좀 길을 잃으면서 이강인 선수가 약간 좀 과감한 플레이보다는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늘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 최근이 팀뿐 아니라 이강인에게도 약간 좀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위기라고 하기 좀 이르지만 이게 계속되면 위기일 그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안 좋은 흐름에 좀 팀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이강인 선수는 거기서 잘 빠져나와서 내 할 건 잘해야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에 있는 세 명을 다 해봤고 이제 황인범 선수로 가볼 텐데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 가자마자 굉장히 잘했습니다. 스텝업 리그 수준 한 단계 올렸고요. 네. 네덜란드에서 이미 증명은 했다. 부상으로 리그 전반기 막판엔 좀 결장을 했어요. 예. 하지만 그 전까지는 뭐 거의 전 세계에서 김민재보다 많이 뛴 거의 유일한 선수 몇 안 된 선수 중에 하나. 예. 왜냐하면 황인범은 저기 세르비아에서 챔스 예선 다 뛰고 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수인데 일단 전반기 막판의 마지막 경기는 PSV 에인트호번 리그 선두와의 경기였고
페에노르트가 에인톱이 너무 잘해서 그래요. 패스배가 너무 세서 그런 건데 승점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맞대결에서 2승을 하지 않으면 우승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황인범 없는 맞대결에서 0대3으로 대패를 하면서 우승은 이미 끝났다. 2위 다툼이나 해라.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황인범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에서 역설적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번 시즌 페에노르트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가 드러난 경기였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황인범 선수는 소위 말하는 그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그 수준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제 러시아, 뭐 그리스, 세르비아 이렇게 거치면서 하다가 이번에 네덜란드 페에노르트로 이적을 하면서 드디어 리그 스텝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페에노르트에서도 곧바로 핵심 멤버로 등극을 했고요. 헤라클레스와 경기에서 결장하기 전까지 모든 대회 30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즈베즈다 올 시즌 즈베즈다 합산해서 이 기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등록하기 직전에 한 번 쉬긴 했는데 그건 등록하지 않았을 때라서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기에는 리그 11경기, 전 경기 선발이고요. 챔피언스리그 6경기, 그 다음에 네덜란드 FA컵 그거에서는 한 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네. 쉴 틈 없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황인범 선수가 유망주 미드필더 조금 앞선에서 뛰는 유망주 미드필더들을 조율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안토니 밀란보라든가 아니면 퀸턴 팀버르 같은 이제 어린 선수들을 조율할 선수가 황인범 선수였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뛸 수밖에 없었고요. 현지에서도 이제 코리안 지단이다, 뭐 슈퍼 히어로다 이러면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굴곡이 많았잖아요. 황인범 선수의 그런 커리어에 대해서. 그래서 현지 매체에서 왜 이 선수가 진작 뭐 빅리그를 가지 못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황인범은 그 관련해서 최근 인터뷰에서 다른 길을 걷는 선수도 있다라면서 의연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최근에 응원가가 생겼다고 그러죠? 예. 네, 김정은이 나오는 네가 있으면 김정은도 무섭지 않다 약간 이런 류의 좀 재밌는 응원가가 생겼다고 하고 말씀하신 그 현지 매체에서는 아니 빅클럽들도 스카우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걸 못 알아봤다고? 약간 이러면서 그쵸. 약간 호들갑, 주접.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리그 기준 11경기 2골 2도움, XG 기대 득점 0.72, 기대 도움은 2.92. 기대 도움에 비해서 실제 도움이 따라가는 한국 선수가 아무도 없네. 좀 넣어. 동료들 뭐 하는 거야? 패스 성공률 86.3%, 키패스 29회, 크로스 성공률 39.5%, 볼터치 782회, 태클 성공률 62.5%. 와, 수비를 진짜 잘해요. 예. 이번 시즌에. 그죠? 영리하게. 맞아요. 팔 넣을 때 넣고, 갈 때 가고. 그리고 경합 성공률 41.7%, 리커버리 71회. 리커버리 굉장히 많죠? 이지성보다 많아요. 그쵸. 실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주우러 많이 다닌다. 예. 이것도 영리한 수비의 일환이죠. 네, 위치 선정이 좋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탯이고 황인범 선수 또 했으면 좋겠다. 원앤던. 그러니까 1년만 하고 뜨기 원앤던. 예. 네, 올해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희망 사항이지만 후반기에 계속 잘해주면 가능성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코리안 리거들은 좀 더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있나요? 예, 일단 황희찬 선수가 있겠죠. 울버햄튼에서 이번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요. 그래서 리그 11경기 출장이지만 선발은 시즌 첫 2경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골 0도움 아직까지 그러니까 리그에서 슈팅도 거의 못 때리는 정도로 대단히 지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경기였던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3대0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페레이라 감독 밑에서 황희찬 선수가 서서히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은 다시 한번 진가를 증명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니온 베를린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리그 13경기 출장했고 그 중에 9경기 선발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정우영 선수도. 그래서 지금까지 2골 1도움 리그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기대 득점이 1.74, 그 다음에 유효 슈팅이 4회, 그러니까 4회 중에 2골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드리블 성공률은 61.5%입니다. 8번 성공을 했고요. 경합 성공률도 26회 성공해서 41.3%. 공중경합 성공률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8회 성공을 해서 34.8%. 이 정도면은 정우영 선수의 어떤 체격이나 아니면 공격수로 뛴다는 특징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괜찮은 공중경합 성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커버리 32회로 정우영 선수도 공격진에서 단순히 공격만 한 게 아니라 수비에서도 기여를 했다. 이걸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현준 선수는 리그에서 7경기를 뛰었고 그중에 선발은 딱 2번이었습니다. 근데 골도 도움도 없었는데 딱 이제 어젯밤 오늘 새벽에 두 번째 선발 출장 경기를 했는데 하필 그날 팀이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셀틱의 무득점 경기가 이번 시즌 처음입니다. 아하. 너무 안 좋은 지표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번 시즌 셀틱에서 뭐 얼마나 뛰어서 이런가 뭐 활약 얼마나 했냐 이거는 이미 거의 다 판가름 난 상황이고 예. 크리스마스 직전에 조금 이렇게 경기에 써 보는 거는 현재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1월에 딴 데로 보낼까 말까 임대나 뭐 이적을 허용할까 말까 이런 거를 좀 셀틱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예. 로저스 감독이 여전히 벤치 자원 정도로는 양현준을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한두 경기 좀 못하더라도 그게 아 그래 나가라 허락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져서 양현준이 다른 팀 임대 가가지고 차라리 잘하는 게 네. 애매하게 셀틱이 아무데도 못 가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나. 뭐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228분밖에 출장을 안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양현준 선수는 셀틱에서 현재 벤치 멤버로 있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뭐 임대 같은 그런 활로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령우 선수인데요. 설령우 선수는 리그 14경기 출장에서 12경기 선발로 뛰었고요. 설령우도 그 챔스 예선부터 네. 챔스 본선까지 굉장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 팀의 주전은 맞는데 설령우는 그래도 팀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종종 쉬었습니다. 그렇죠. 네, 챔스 직전에는 뭐 설령우를 빼준 경기도 있었고 여러모로 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뛰진 않았다. 리그에서 2골 2도움 여기는 없지만 챔스도 2도움 예. 하면서 풀백인 거 감안하면 스탯이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설령우의 특징은 이제 이 선수도 응원가가 생겼어요. 이 선수 응원가는 브루스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브루스리가 우리를 구하러 왔다 약간 이런 쪽입니다. 네, 뭐 이거 또 제키찬 생각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건 좋은 맥락에서 쓴 거니까 브루스리는 예, 뭐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호감에서 나온 게 분명하니까 넘어가 주겠다 약간 이 정도. 예. 예, 뭐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우 선수는 이제 유럽 진출 첫 시즌 만에 굉장히 적응을 잘했고 설령우도 이제 황인범과 비슷하죠. 원앤던을 할 수 있느냐. 그쵸. 예, 이제 세르비아 리그의 최고 풀백이거든요 이미. 예. 예, 반 시즌 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리그에서도 좋게 보고 데려가느냐 아니면 안 데려가고 츠베즈다에 좀 남느냐 그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선수들 유럽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얘기를 못할 선수가 꽤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고영준 선수 안 좋아서 얘기한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한 것도 있긴 한데 뭐 고영준, 오현규, 이영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배준호 선수랑 네. 엄지성 선수도 사실은 얘기를 네. 못했고요. 물론 배준호, 엄지성 같은 이제 잉글랜드 뛰는 선수들은 이제 전반기라는 게 존재를 딱히 안 하고 크리스마스 브레이크에도 그냥 경기를 하긴 하지만 그쵸. 브레이크가 없긴 하지만 예. 아무튼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바쁘지만 그만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기분이 좋은 그런 시기고요. 기왕이면 그 선수들의 뭐 안 좋은 소식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이런 걸 하는데 예. 못 뛰었습니다 이런 말을 주룩 하기보다는 올라왔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